됐습니다. 자, 전지구적 차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할 내용이 일단 크게 차례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서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공대 출신인데 제조 생산력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계 경제에서 국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두 가지를 큰 덩어리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제조 생산력부터 이야기해 보자고요. 현재 제조 생산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한 25% 정도를 차지했어요. 물론 2차 대전 끝날 시점에서는 세계의 90%, 그 다음에 2029년에도 세계의 70%를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5%로 줄었죠. 그러다가 그게 2020년 되니까 6분의 1, 15% 정도 수준으로 줄어버려요.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이 30%를 치고 올라와요. 그전에는 한 6%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A에 보시면은 2000년대라는 게 플라자 협정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갖고 미국하고 유럽이 한 대등한 수준. 그래서 둘 다 한 2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 14% 정도 이렇게 차지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20년이 되니까 중국이 30%, 31%인데 중요한 게 중국이 30%, 31%가 이게 2000년도에는 중국은 전부 다 소비재, 그 다음에 저가품 중심으로 판매를 했던 것이 2010년에서 15년 되면은 중국이 고가품, 중고가품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1995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독일하고 중국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유럽의 현재를 알 수 있고 중국의 현재를 알 수 있는데 이 표가 말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거기서는 화학 발전 장비, 특화된 산업 기계, 자동차, 전기 설비예요. 이게 전부 다 중고가 제품들, 그 다음에 기간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보시면은 중국이 여기 보시면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대등해지거나 심지어는 중국이 독일에 비해서 더 높아졌죠. 이 소리는 뭐냐? 독일이 차지하던 영역에서 혼자서 놀고 있던 시장에서 중국과 1대1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벤츠는요, 지리 자동차하고 베이징 자동차가 10%씩 장악하고 있거든요. 중국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나오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벤츠 자체가 중국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프랑스가 지금 재정 적자가 GDP의 4.5%, 5%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그래 됐느냐면은 그전에는 유럽이 자기 거 팔아가지고 시장들을,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법인세, 소비세 이런 데서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법인세가 중요한데 제조업에서, 특히 유럽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제조업에서 그만큼 시장 쉐어를 반동강이 나니까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결국은 쓰는 돈은 계속 같은데 특히 이제 복지 관련 세금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보조금들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오는 돈이 작아지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재정 적자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준칙이 3%를 넘었으면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었으면 안 되는 걸로. 왜냐면은 3% 한도 내까지 채권을 찍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을 못 지키게 되니까 영국이 도망을 간 겁니다. 영국이
EU에서 도망간 이유가 그냥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영국이 제조업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후진국처럼 지금 영국의 제조업은 GDP의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대처 이후에 완전히 망했어요. 숙련공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숙련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영국이 제조업 역량이 완전히 만개져요. 그런데 어떻게 EU에 들어왔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죠. 북해 유전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었죠. 그 돈으로 재정 적자가 날 부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영국 쪽 북해 유전은 이미 고갈돼 가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아직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영국 쪽은 고갈이 돼가고 더 이상 뽑아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쌓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넘었으면은 그 재정 준칙을 지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4% 5% 되면은 그걸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재정 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건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유럽 같은 경우는 개개 나라가 못 찍어내게 돼 있어요. EU 중앙은행이 찍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국은 탈출을 한 거예요. 영국이 EU에 버텨낼 수 없어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가 그 다음 타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게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그 EU를 바치는 핵심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영국이 들어왔다가 영국이 다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마이너들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이너예요. 현실적으로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만날 그 재정적자 문제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도 뭐 유럽 중앙은행 같아서 보조해줄게 뭐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이류 국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소비재, 생산재, 거시적 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뭐 대부분의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로는 이 그 산업 분류상으로 선진국들이 다 생산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중국도 했는데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더 이상 소비재 비중이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없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신흥국으로 넘어갔다. 인도, 동남아 쪽으로 노동집약적인 소비재는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써놨고요. 그리고 옆에 표는 현재 중국의 산업별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대부분이 지금 거의 선두급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미국이 여기 이제 가운데 노랗게 돼 있는 미국이 지금 그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으로 차지하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부분이 항공이나 반도체, 컴퓨터, 의학,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의학, 방산 이런 첨단 생산재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GDP의 10% 정도를 감당해요. 제조업이요. 근데 이제 그 2010년 이후 그다음에 나아가서 코로나 2019년 이후에 특히 2019년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 뭔 소리냐면은 그 인력 풀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숙련자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 예를 들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거든요. 메가 팩토리가 거기는 옛날에 미시간에 있던 자동차 노동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해요. 자동차 노조의 노동자들은 숙련되고 그 다음에 그 단연간에 그 공정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쓰겠다고 시작한 게 메가 팩토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 그 테슬라가 왔을 때 보면 유격이 엄청나요. 유격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본넷을 열었다가 탁 닫으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차와 판금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틈들이 현대차는 뭐 보면은 완전히 칼같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한국에 와고 다시 그 볼트를 풀어갖고 맞춰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도리어 중국에서 만든 게 훨씬 그 미제품들이 더 좋아요. 이제 뭐 로봇이 해서 뭐 좋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테네시에 예전에 한국 타이어가 공장을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에 공장을 세운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흔히 말해서 그 컬리지 놓은 애들이 관리자가 될 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산 관리나 혹은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뭐 물류 관리를 할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테네시 주에다가 주 방위군 출신 하사관들 좀 모아와. 그래가지고 걔들을 그 한국에서 만든 그 한국타이어 쪽에서 제공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하사관을 급조한 관리인으로 만들어갖고 그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흔히 우리가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뭐 NC 선반 아니면은 뭐 CNC 이렇게 해갖고 기계 설계 혹은 뭐 기계를 다루던 친구들, 뭐 공학 관련해서 엔지니어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전문대학에서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 공장을 운영을 하거나 공장을 끌어나가는데 주력 인원이 되는데 미국은 그 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 다음에 넘어볼게요. 자, 그래서 2000년도에는 미국이 제조업의 4분의 1을 차지했는데 현재 2020년에는 6분의 1. 6분의 1도 6분의 1이지만 들어가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의 역설적 상황이라고 써 있는 거. 임금은 폭등했는데 생산성은 정체돼 있고 미국의 숙련 노동자들은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임금이 2000년 당시에는 시간당 14불이었던 게 2025년에는 시간당 28달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생산성은 현실적으로 겨우 5% 정도 증대했다는데 임금이 2배 정도 올라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 이렇게 이제 커졌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문제는 미국의 기업들이 제조업을 안 하려고 해요. 제조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리쇼어링 하라 그러는데 리쇼어링 해가지고 고용 효과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로봇이며 그 다음에 사람 없이 돌리겠다고. 사람 돌려도 옛날에 한 2-3천 명 쓰는 걸 갖다가 한 2-300명 쓰겠다고 하는 시스템으로 현대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세운다. 거의 사람 없이 돌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TSMC가 아리조나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또 AI가 답을 준 거예요. 공장 운영비만 250%가 증가하더라. 문제는 현지인들한테 뭘 시켰더니만 생산 라인이 뭔지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를 했던 이런 친구들이 아예 없고 갔다가 교육을 시켜도 교육이 쉽지가 않고 옛날에 그런 거 했던 애들은 안 쓸라 그러고 그 노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남부 쪽은 숙련공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제조업에 있어서 중고 기술 분야,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나 혹은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분야는 전부 다 유럽, 일본, 한국이 한 축이고 나머지 중국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왕창 망했어요. 솔직히 이제 이거는 뭐 GDP 이야기하면서도 나오지만 유럽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파산 지경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자리를 이제 중국이 마구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적자 문제에서 일본은 헤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일본은 그 인플레도 스스로 용인을 할 수 없고 이자율도 올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민당 집권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자민당이 망해야 혹은 그 자민당의 이제 주가 되는 그 주된 표밭이 되는 70대 80대가 다 죽어갖고 새로운 제도로 바뀌면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뭐 IT뿐만 아니라 제약, 지적재산, 고부가 브랜드 장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난공불락인데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항공 분야나 우주산업, 군수산업,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특히 군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는 보잉사가 망했던 이유가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 스타일 잭 웰치라고 한때 추앙받던 사나이, 그 사나이 방식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그걸 도입했던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 망하는 이유가 그 요즘식의 유행인 그 모든 걸 금융 문제로 치환하는, 재무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치 창출 이런 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래를 못 만들고 이노베이션이 없어서 망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787입니까? 뭐 777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고장이 계속 나는데 그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그 해결을 못해서 망주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군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서 조선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미국에 조선 도크가 4군데 있는데 공식적으로 군수 전함을 만들 수 있는, 대서양 쪽에 2개 있고 태평양에 하나 있고 뭐 하와이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설계하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0명 정도밖에 그 공급이 안 되고 있대요. 어쨌든 정확하게 2만 명인지 잘 모르겠든 10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돌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의 함선의 연한이 20년 이상씩 다 돼가지고 개비를 해야 되는데 개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한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소비재 생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한국도 문제가 되지만 독일하고 일본, 유럽이 특히 중국이 올라서니까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미국은 뭐 당장의 ICT 분야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별로 크게 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럽 ICT 분야에서는 미국의 그 절대적인 우위, 절대적인 독점 상황이라는 걸 그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한국만 아래 한글 있고 네이버 같은 게 있지 세계 어떤 나라에 가도 전부 다 워드나 오피스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뭐 SNS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뭐 틱톡 다 쓰고 있지 한국처럼 이런 그 카카오 쓰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색다른 상황인 거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파워에서는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 그 무역 적자가 무역 흑자만큼, 지네들이 상품 팔아갖고 나오는 무역 흑자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까지 그 이제 제조업에서의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요 부분은 미국이 이제 망했다 그랬는데, 앞에는 미국 망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또 안 그래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자료가 좀 옛날 건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애플의 아이폰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아이폰 한 대 팔면은 애플이 30%를 가져가요.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팔면은 30%의 이익을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그 매출의 5% 정도의 이익을 보면은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막스가 이윤율 저하를 이야기했는데 펑펑 울 이야기예요. 오늘날 사회에 매출의 30%가 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말이 아니죠. 감당이 되십니까? 매출의 30%. 100만 원 팔아갖고 30만 원이 애플한테 간다.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애플이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에서는 거의 100% 가져가죠. 소프트웨어 팔아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팔아갖고도 30%를 가져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애플이 심지어는 뭐 인건비나 뭐 기타 등등 하고 여기서 뭐 58% 가져간다는데 뭐 그 매출 대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30%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예? 영업이익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G나 뭐 삼성 같은 데서 14% 가져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 실제로 중국이 많이 받아갈 것 같은데 중국은 단순 조립비로는 1.8%밖에 안 된다. 이 돈 안 떨어진다예요. 지금은 원자재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삼성 써난 것도 중국 삼성에서 만든 것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더 포션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립 인건비는 이렇게 지금도 이 수준이에요. 1.8% 2%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이야기잖아요. 500불, 600불 할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1,500불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의 이야기나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미국이 그 중국의 무역 적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플 보고 중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 와갖고 디쇼링 해라.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조립 비용이 아까 1.8% 되는데 미국은 20%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 비용이. 관리도 못하고. 폭스콘이 중국에서 만들 때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해서 너무너무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애들을 너무 괴롭혀서 자살하는 애들이 막 나오고 한다는 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스마일 커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가치 사설에서 한쪽 끝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판매, 외부 관계 이런 것들을 양쪽 다른 쪽인데 이걸 통제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진은 전부 다 미국 쪽에서 나온다. 외부에 준 거는 특히 중국에서 조립하라고 만든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데서는 아까 2% 3% 떨어지고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나이키 이야기입니다. 나이키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나이키는 조금 다른 게 유통마진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내에서 유통마진이 50%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나이키 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적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면은 거기 떨어지는 돈은 마찬가지예요. 거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떨어지는 돈은 여기 보면은 5달러 100불짜리 신발에서 5달러가 베트남에 떨어지더라. 그런 소리예요. 뭐 우리나라 이제 영업무역이 뭐 방글라데시에서 옷을 만들면은 방글라데시에 떨어지는 돈이 100불짜리 옷에 5달러 떨어지는 그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그 소매 마진이 50불이라잖아요. 미국 내에 소매상. 그래서 유통 마진들이 그만큼 크고 어쨌든 그것도 다 미국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약업체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약업체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개발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이자 같은 경우도 릴리 같은 회사들이 개발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넣고 성공만 하면은 뭐
떼돈을 버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정비용 대비했을 때 한계 비용이 낮아서 요즘에는 미국이 하는 산업의 기본 스타일이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시면 IT도 그렇죠. IT 특히 AI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지금 그 미국의 매그니피센 7이 17조 달러의 그 자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대부분 최소 다른 그 회사들에 비해서 마진을 40%뭐 정도 보고 있어요. 매출 대비 40% 이상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서 혹은 TV에서 보셨던 사모 신용 위기라는 말 들어봤죠. 그 이야기 제가 이제 할 때 요거하고 관련되니까 한번 이제 눈여겨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금융을 제외하면은 제조업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혹은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 뭐 그 다음에 그 마케팅 기획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제조는 미국에서 안 하는 스타일로 재편이 돼서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이제 산업적인 의미를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58.8%가 애플에 떨어지더라. 나이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떨어지는 돈이 85%더라. 그 다음 제약은 다른 산업 대비했을 때 2 내지 4배의 높은 이익률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제조는 안 하고 가치는 포착한다. 여기 표시가 딱 돼 있잖아요. 이게 현대 미국의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는 안 하는데 가치는 포착.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쇼어링이라는 게 웃기는 짬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들어오라 그래도 예를 들면 거꾸로 말해서 애플이 안 들어가잖아요. 나이키가 안 들어가잖아요. 엉뚱한 놈 보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현재 제조업 GDP 비중이 10% 정도로 낮아 보인다 그러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생산된 가치에서 가치 사슬의 50에서 85%의 부가가치를 이거는 이제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 수지가 아니에요. 자본 수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번에 122조 같은 경우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122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 122조를 발동시키려면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아니고 국제 수지에서의 적자라고 돼 있어요. 국제 수지 안에는 자본 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본 수지를 포함하면 미국이 적자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무역 수지는요 1.5조 정도의 마이너스인데 그 돈을 중국이 또 1.5조 정도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는 조 달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